안녕하세요, 벤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로 만들라는 문구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나 팔렸다고 하는 인간 관계에 대한 바이블이면서 워런 버핏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전해지는 이 책을 이제야 읽어보았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살 수는 없기에 필연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그 관계를 통해서 아프기도 하지만 성장하기도 하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일까? 케네디나 오바마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삶의 지침서로 활용했다고 하는 이 책. 함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목차 1장 사람을 다루는 방법 2장 사람들에게 호감받는 6가지 방법 3장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방법 4장 리더가 되는 방법. 그럼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 데일 카네기 1888년에서 1955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새벽 3시부터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즐겼으며 학교 토론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워런스버그 주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교사, 세일즈맨, 배우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쳐 대중연설 분야의 전문가이자 저술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카네기의 강의는 풍성한 사례와 당장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원칙들을 제시했고 대중들은 이에 열광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나누는 나눔의 장이 되었습니다. 책 소개 전 세계 6천만 부 판매한 데일 카네기 최고의 역작 인간관계론은 1937년에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될 이래 90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인생을 바꾼 책으로도 유명한 이 책은 케네디, 오바마가 삶의 지침으로 삼은 인생 처세술이기도 하면서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자기계발 도서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데일 카네기의 이론과 실천법들이 통용되는 이유는 이론만 나열하지 않고 수많은 사례를 소개하며 핵심 원리를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사람의 심리와 마음을 꿰뚫어 보았고 그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로 성공적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는 원리들을 추려냈습니다. 그는 가장 단순하고 실용적인 원리로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줍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의 해답과 인간관계를 핵심 원리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 담았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빼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성공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소개되면서 더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게 되었고 인간관계의 최고의 바이블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1장 사람을 다루는 방법 꿀을 얻고 싶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비난이란 쓸모없는 짓이다. 비난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도록 애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한 것이다. 비난은 상대의 고귀한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B.F. 스키너는 실험을 통해 착한 행동으로 보상을 받은 동물은 나쁜 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동물보다 더 빨리 배우고 배운 것을 훨씬 효과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들은 법칙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판은 인간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 생각을 낳게 하고 화를 유발한다. 이난이란 집 비둘기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들은 언제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우리가 나무라고 비난하려는 대상은 결국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비난의 화살을 우리에게 되돌린다는 점을 깨닫자. 그렇지 않으면 고결한 테프트처럼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 1865년 4월 15일 아침, 에이브러엄 링컨은 포드 극장 건너편에 있는 싸구려 화석집에서 한 침실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다. 링컨은 이 포드 극장에서 존 윌크스 부스에게 저격을 당했다. 볼품없는 침대는 키가 큰 그가 눕기에는 너무 짧았던 터라 그는 대각선으로 눕혀 있었다. 로자 보네르가 그린 유명한 그림 마을 시장의 싸구려 복사판이 침대 위에 걸려 있었고 음침한 가스등은 누런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링컨을 바라보며 스탠튼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통치자가 누워있다. 링컨이 성공적으로 사람을 다룬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10년 동안 에이브러엄 링컨의 생애를 연구했으며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을 바쳐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링컨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나는 링컨의 인간성과 가정생활에 대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연구했다고 자부한다. 링컨도 비판하기를 좋아했을까? 물론 그렇다. 젊은 시절 인디애나주에 살 때 그는 비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조롱하는 글이나 시를 써서 눈에 잘 띌만한 거리에 떨어뜨리고 다녔다. 그 글들 중에는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켜서 평생 동안 그를 증오하게 만든 것도 있었다. 일리노이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는 신문에 글을 실어서 반대파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이러한 일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다. 1842년 가을, 링컨은 제임스 쉴즈라는 허영심 많고 호전적인 정치가를 비판했다. 스프링필드의 저널에 익명의 편지를 보내어 그를 풍자적으로 비방했는데 이 글은 온 시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 쉴즈는 화가 끓어올랐다. 그는 기어코 링컨이 쓴 그림을 알아내어 링컨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결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었다. 그는 팔이 무척 길었으므로 기병대의 장검을 선택하고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에게 칼싸움에 대한 교습을 받았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 그와 쉴즈는 미시시피 강 기슭의 모래톱에서 만나 목숨을 건 결투를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페인들이 몰려와 두 사람을 가로막고 결투를 멈추게 했다. 이것은 링컨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무시무시한 일이었다. 이 일로 인해 링컨은 사람을 다루는 처세술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 후로 그는 남을 비방하거나 비웃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그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았다.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링컨은 포토맥 지역에 있는 군대의 사령관직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했다. 임명되었던 이들을 순서대로 보면 캣클레란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장군 등이다. 이들은 처참한 실패를 거듭했고 그 바람에 링컨은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무능한 장군들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링컨은 그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 사랑하자라는 신념 아래 침묵을 지켰다. 그가 좋아했던 인용구 중 하나가 이것이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해 거칠게 말할 때도 링컨은 이렇게 응수했다. 그들을 비판하지 말게.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마찬가지일 테니 말이야. 링컨만큼 누군가를 비판할 기회가 많았던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게티즈버그 전투는 1863년 7월 1일부터 3일 동안 벌어졌다. 7월 4일 밤 리 장군은
비구름이 이 지역에 몰려오자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패배한 군대와 함께 포토맥에 도착했을 때 리 장군은 강물이 너무 불어버려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뒤에서는 승리한 북군이 추격해오고 있어 리 장군은 탈출은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링컨은 이 상황을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리 장군의 군대를 생포하고 전쟁을 즉시 끝낼 수 있는 기회로 말이다. 링컨은 희망에 부풀어 미드 장군에게 군사회의를 열지 말고 즉각 리 장군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링컨은 명령을 타전한 후 즉각적인 공격을 요구하는 특사까지 미드 장군에게 보냈다. 그러나 미드 장군은 명령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다. 그는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미드 장군은 주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는 온갖 변명으로 가득한 전보를 보냈다. 그는 리 장군을 정면 공격하는 것을 거부했다. 결국 강물은 줄어들었고 리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포토맥 강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링컨은 불같이 화를 내며 아들 로버트에게 버럭 소리쳤다. 이런 빌어먹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들은 도관에 든 쥐였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니.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리 장군의 군대를 굴복시킬 수 있었어. 내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그를 붙잡을 수 있었을 거야. 쓰라린 심정으로 링컨은 자리에 앉아 미두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그 당시 링컨은 매우 옹골했으며 말투도 극히 조심스러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니 1863년에 링컨이 쓴 이 편지는 꾸짖는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이다. 친애하는 장군께 나는 리 장군의 탈출이 야기한 불행의 정도를 당신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수중에 있었으며 우리가 거둔 최근의 승전들로 볼 때 그를 압박만 했더라도 전쟁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끝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난 월요일에도 리 장군을 공격할 수 없는데도 남쪽강 아래 지역에서는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3분의 2의 병력밖에 쓸 수 없었을 텐데요. 당신이 이번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으며 기대하는 것조차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귀중한 기회는 가버렸으며 그로 인해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한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미드 장군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지만 미드 장군은 이 편지를 보지 못했다. 링컨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사후에 서류들 틈에서 발견되었다. 나 혼자만의 추측이지만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링컨은 창문 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혼잣말을 했을 것이다. 잠시 기다려보자.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이 조용한 백악관에 앉아서 미두 장군에게 공격을 명령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내가 게티즈버그에 있었다면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미드 장군이 본 것처럼 엄청난 유혈 사태를 보았더라면 또한 부상자와 죽어가는 병사들의 비명이 내 귀를 찔렀다면 나도 선뜻 공격을 못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미드 장군처럼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나도 그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지나간 일이다. 이 편지를 보낸다면 내 마음은 누그러지겠지만 미드 장군이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만들겠지. 나를 비난할 수도 있을 테고 이 편지는 원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앞으로 수행할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에도 해가 끼쳐서 그가 사임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심 끝에 링컨은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이다. 그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신랄한 비난과 질책은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어도어 루스펠트 대통령 재임 당시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백악관 안에는 자기 책상 위에 걸려있는 링컨의 커다란 초상화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자문해 보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링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부모는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자녀의 잘못을 비판하고 바로잡고자 한다. 당신은 내가 또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단지 이 말만은 하고 싶다. 자녀를 비판하기 전에 미국 저널리즘의 고전 중 하나인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를 읽어보라. 이것은 원래 피플스 홈 저널의 사설로 실렸다. 우리는 저자의 동의 아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요약된 내용을 여기에 다시 실었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는 진실한 감정을 단숨에 써내려간 짧은 글이다. 이는 수많은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글로 W. 리빙스턴 라니드가 이 글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이래로 수백 종의 잡지와 사내보, 전국의 신문에 다시 게재되어 왔다. 그리고 거의 모든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학회, 학교, 교회, 강단에서 이 글을 읽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다. 이 글은 무수한 프로그램과 행사에서 지금도 방송 중이다. 이상한 일이지만 대학 간행물과 고등학교 잡지에도 실린다. 때론 아주 사소한 일이 신비롭게도 대박을 터뜨린다. 이 글이 바로 그렇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 W. 리빙스턴 라니드. 아들아, 내 말을 들어보렴. 아빠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다. 네 손은 뺨 아래에 놓여 있고 금발 곱슬머리는 땀에 젖은 이마에 붙어 있구나. 난 내 방에서 혼자서 살짝 들어왔단다. 몇 분 전에 서재에 앉아 서류를 읽고 있는데 숨막힐 듯한 후회의 물결이 나를 덮쳐왔다. 죄책감에 나는 내 잠자리로 왔단다. 여기 내가 생각해왔던 일들이 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참 까다롭게 굴었다. 내가 학교에 가려고 옷을 입고 있을 때 수건으로 얼굴만 문지르고 말았다며 널 혼냈고 신발을 닦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짖었단다. 네가 마루에 물건을 던져 놓았을 때 큰 소리로 화를 냈지. 아침에 식사 때도 네 결점만을 지적했다. 너는 음식을 잘 흘리고 씹지 않으며 꿀꺽 삼켜버리기 일쑤라고 식탁 위에 팔을 올려놓고 빵을 버터를 너무 두껍게 발라서 먹는다고. 그리고 너는 학교로 향하고 나는 출근할 때 네가 돌아서서 손을 흔들며 다녀오세요 아빠라고 말하면 나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어깨 좀 쫙 펴라고 대꾸했단다. 그리고 나서 늦은 오후가 되면 또 모든 게 반복됐지. 퇴근해서 돌아올 때면 무릎을 꿇고 구슬치기를 하는 네가 눈에 띈단다. 네 긴 양말에는 구멍이 나 있지. 나는 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고는 너를 앞에 세우고 집으로 돌아온다. 긴 양말은 비싸단다. 네가 그걸 사야 할 때가 오면 신중하게 생각하렴. 상상해보아라 아들아. 아버지로서 말이야. 기억하니? 언젠가 내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을 때 네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지. 내가 방해받은 것처럼 화를 내며 서류 너머로 얼핏 너를 보았을 때 너는 문가에서 주저하고 있었어. 내가 무슨 일이냐? 라고 퉁명스럽게 묻자 너는 아무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달려와서는 목에 팔을 두르고 내게 키스를 했다. 너는 조그만 팔로 사랑스럽게 나를 꽉 껴안았지. 하나님께서 네 가슴에 꽃 피운 애정은 어떠한 무관심에도 시들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넌 서재를 나가서 계단을 타닥타닥 올라갔다. 그런데 아들아, 아주 잠시 후에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나는 끔찍한 두려움에 휩싸였어. 내가 왜 이런 습관에 젖어 있었을까? 결점만을 찾아내어 질책하는 습관 말이야. 그건 너를 올바르게 키우려던 내 방법이었을 뿐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내가 어린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구나. 난 너를 내 어린 시절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야. 너는 너무나 훌륭하고 우수하며 진실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단다. 너의 조그만 마음은 넓은 언덕 위를 비추는 햇살처럼 한없이 크지. 이건 순간적으로 달려와서 내게 키스를 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단다. 오늘 밤에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하더라. 어두운 밤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속죄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단다. 이것은 미약한 반성일 뿐이야. 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일부터 나는 참다운 아빠가 될 거란다. 너와 친하게 지낼 것이고 네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것이며 네가 웃을 때 함께 웃을 거란다. 성마른 말이 나오려 할 때는 혀를 깨물 거야. 나는 일종의 의식처럼 이 말을 끊임없이 중얼거릴 것이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쓸 거란다. 내 아들은 작은 어린아이일 뿐이다. 너를 어른처럼 생각해서 미안하구나 아들아. 어린이용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고나게 자고 있는 너는 아직도 어린 아이의 모습이구나. 어제 너는 엄마 품에 안겨서 머리를 어깨에 기대고 있었지. 그동안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너에게 요구했구나.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도록 하자. 그들이 왜 그랬을까를 알아내도록 노력해보자. 그것이 비판보다 훨씬 유익하며 재미있다. 그리고 이는 동정심과 관용, 친절한 마음을 길러준다.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죽는 그날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 하물며 당신이나 내가 왜 심판하려 하는가? 사람을 다루는 중대한 비결.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뿐이다. 당신은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하나뿐이다. 상대가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자. 그 외의 방법은 없다. 물론 상대방의 가슴에 권총을 들이밀면 시계를 풀어주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감시하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아이들을 때리거나 위협하며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은 반발을 사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두 가지 동기, 성적 충동과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인 존 듀이는 이를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욕구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가 하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문구를 기억해두자. 이 말은 정말 중요하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도 적어도 몇 가지 정도는 바랄 것이다. 부정할 수 없는 강한 욕구로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과 장수 2. 음식 3. 잠 4.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5. 내세에서의 삶 6. 성적인 만족감 7. 자녀의 행복 8. 자존감 이러한 욕구들은 대개 충족이 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며 듀이 박사가 말한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것은 음식이나 수면욕처럼 절실하지만 좀처럼 만족되지 않는다. 링컨은 언젠가 이런 말을 편지에 썼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여기서 그가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이라든가 욕구,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갈망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때 유명한 배우였던 알프레드 룬트가 빈의 재회에서 주연을 맡았을 때 이런 말을 했다. 내게 자존심보다 더욱 필요한 영양소는 없다. 우리는 자녀와 친구, 직원들에게 육체의 영양분을 주지만 자존심에는 거의 영양분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쉽게 로스트비프와 감자로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새벽별이 만들어내는 음악처럼 수년 동안 기억 속에서 울릴 다정한 칭찬의 말을 건네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 폴 하비는 남은 이야기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실한 칭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일화를 전해주었다. 몇 년 전에 디트로이트의 한 교사가 스티비 모리스에게 교실에서 없어진 쥐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여고사는 스티비가 여느 학생들과는 다른 귀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신은 스티비에게 보이지 않는 눈을 대신에 뛰어난 청각을 주었다. 그러나 스티비가 이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몇 년 후 그는 이 칭찬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 스티비는 자신의 청각적인 재능을 개발해서 스티비 윈더라는 이름의 1970년대 최고의 팝 가수이자 작곡가가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는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뭐라고? 아첨을 하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라고? 그따위 짓들은 나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 특히 지성적인 인간들에겐 말이야.
물론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은 소용없는 짓이다. 단지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칭찬은 얄팍하고 이기적이며 진실하지 않은 아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패하는 게 당연하고 거의 그러게 마련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칭찬에 굶주려 있으며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굶주린 사람이 풀이나 지렁이까지도 먹어버리듯 아무 것이나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다.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에 흔들렸다. 벤자민 디즈렐리 수상은 여왕을 대할 때마다 굉장한 아첨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가 한 말을 빌면 흑손으로 펴 바르듯이 말이다. 하지만 디즈렐리 수상은 대영 제국을 다스렸던 세련되고 능숙하며 재치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사교의 천재였다. 그가 효과를 본 방법은 당신이나 내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첨은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이 더 많다. 아첨은 꾸며낸 것이고 위조지폐와 같아서 별 생각 없이 건넸다가 큰 공경에 빠질 수도 있다. 칭찬과 아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칭찬은 진실하지만 아첨은 그렇지 않다. 칭찬은 가슴에서 우러나오지만 아첨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다. 칭찬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아첨은 이기적이다. 칭찬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아첨은 누구나 비난하게 마련이다. 나는 최근에 멕시코 시티에 있는 차팔테펙 궁전에서 멕시코의 영웅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동상을 보았다. 동상 밑에는 오브레곤 장군의 철학에서 비롯된 명언이 새겨져 있었다. 너는 공격하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단지 너에게 아첨하는 친구를 두려워하라. 나는 절대로 결단코, 단연코 아첨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첨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에 있는 자신의 서재벽에 6개나 되는 금원을 걸어 놓았다. 그중 하나는 이렇다. 값싼 칭찬은 주지도 받지도 말라. 아첨이 바로 값싼 칭찬이다. 언젠가 내가 읽었던 아첨에 대한 정의는 다시금 되새길 가치가 있다. 아첨이란 상대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이다. 네가 하려던 말을 하라. 진심이 아닌 말로 어떤 의미도 전달할 수 없다. 만약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첨뿐이라면 누구나 아첨을 할 것이며 우리들은 모두 인간관계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인간은 특정 문제에 정신이 쏠려 있지 않는 한 거의 95%의 시간을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낸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타인의 장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쓸데없는 아첨을 꾸며내느라 고심할 필요가 없다. 칭찬은 일상사에 존재하고 있는 미덕 중에서 가장 무시되기 쉬운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자녀들의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칭찬을 소홀히 한다. 또한 아이들이 처음으로 케이크를 만들거나 새 집을 지었을 때 격려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데도 말이다. 다음에 당신이 음식점에서 필레 고기를 맛있게 먹게 된다면 훌륭한 음식이었다고 주방장에게 전해보자. 또한 피곤해 보이는 판매원이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면 이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자. 성직자나 강연자, 대중 연설가들은 청중을 향해 온 힘을 다했는데도 감사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을 알고 있다. 전문가들도 그러할진데 사무실이나 상점,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나 가족과 친구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인간이며 칭찬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칭찬은 모든 인간이 즐기는 합당한 권리다.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우호적인 감사의 말을 남기려고 노력하자. 당신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당신이 건넸던 작은 우정의 불씨가 어떻게 지펴졌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코테니컷에 사는 파멜라 던햄은 일이 매우 서툰 수의 한 명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그를 놀려댔다. 이런 따돌림은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생산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넴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이 수위가 일에 능숙해지도록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더넴은 간혹 그가 일을 잘 마무리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더넴은 모든 직원들 앞에서 그를 칭찬했다. 그의 업무 능력은 날마다 향상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지금은 모든 동료가 그의 진가를 인정하게 되었다. 비난이나 조롱은 자신감을 잃게 하며 사람들에게 내재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칭찬은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고 증대시킨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된다. 내가 매일 볼 수 있도록 오히려 거울에 붙여놓은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다. 나는 이 길을 딱 한 번만 지나간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친절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면 바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 길을 다시 지나는 일은 없을 테니 이를 그냥 지나치거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 에머슨이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나의 스승이다. 내가 상대에게 대해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이 말이 에머슨에게 있어 사실이었다면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는 수천 배 이상의 진실이 아닐까?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나 원하는 바에 대한 생각을 멈춰보자. 그리고 상대의 장점을 알아내보려 노력하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칭찬을 건네자. 상대의 진가를 인정할 때는 진정으로,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아껴가며 평생토록 돌이켜볼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어버린 후에도 그들은 이를 계속 되뇌일 것이다.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설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문해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그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 쓸데없이 말을 늘어놓아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는 강의를 열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어느 호텔의 대연회장을 매 시즌마다 24일 동안 임대했었다. 그런데 한 번은 임대 비용을 전보다 3배 이상 지불해야 한다는 통지가 날아왔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강연회의 티켓이 모두 인쇄되어 배부가 끝나고 공지도 마친 후였다. 당연히 나는 인상분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원하는 바를 호텔에 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며칠 후에 지배인을 만나러 갔다. 호텔 측 편지를 받고 약간 놀랐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쪽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당신의 입장이었더라도 아마 비슷한 편지를 보냈을 테니까요. 지배인으로서 당신의 임무는 가능하면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말이죠. 자, 당신이 굳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당신에게 발생할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편지지를 한 장 꺼내서 반으로 접은 다음 한쪽에는 이익, 다른 한쪽에는 손실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이익이라는 글자 밑에 이렇게 적었다. 대연회장 비었음.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은 대연회장이 비었으니 댄스나 회의를 위한 장소를 빌려줄 수 있어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아주 큰 이익이죠. 몇 차례의 강연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큰 수익을 낳을 테니까요. 제가 20일 동안 대연회장을 쓰면 당신은 그만큼 수익성 있는 사업의 손실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손실을 따져봅시다. 첫째, 내게서 나올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완전히 없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호텔 측에서 요구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강연회를 다른 장소에서 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에게 미치는 또 하나의 손실이 있습니다. 이 강좌를 듣기 위해 이 호텔을 찾게 될 수많은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 호텔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닐까요? 사실 $5,000를 들여 신문에 광고를 내더라도 이 강좌에 몰려올 만큼 많은 사람을 호텔로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연회를 여는 것이 호텔로서도 굉장한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손실면에 2가지를 적어놓았다. 그리고 지배인에게 종이를 건네며 말했다. 당신에게 발생할 이익과 손실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최종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다음날 나는 임대 비용의 50% 올리겠다는 지배인의 편지를 받았다. 이 일화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임대 비용을 삭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나는 언제나 상대가 원하는 것과 이를 얻는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해보자. 사무실로 득달같이 달려가서는 마구 소리를 질렀다고 상상해보자. 티켓 인쇄도 모두 끝났고 고지도 이미 나갔다는 것을 알면서 임대료를 300%나 올린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나는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했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보나마나 논쟁에 불이 붙었을 것이다. 물론 논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당신도 가히 짐작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잘못을 밝혀냈더라도 그는 자존심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을 것이다. 여기 헨리 포드가 전하는 처세술에 대한 최고의 충고가 있다. 성공의 비결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너무도 훌륭한 말이기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성공의 비결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누구라도 이 명료한 말에 담겨있는 진실을 금세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90%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를 무시해버린다. 범용한 변호사이자 미국의 최대 사업가 중 한 사람인 오웬 디 영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장차 자신 앞에 놓일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당신이 항상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얻는다면, 이 한 가지 사실을 이 책을 통해 터득한다면 이 책은 당신의 생애를 탄탄하게 쌓아 올릴 밑거름이 될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요 상대에게는 해가 되는 일이라고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양쪽은 협상을 통해 결과를 얻어야 한다. 앞에서 본 버밀렌 씨의 편지에서처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 제시된 조건에 만족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은행과 앤더슨 부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은행은 유능한 직원을 얻었고 앤더슨 부인은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았다. 존이 루카스에게 판매한 보험 상품에 관한 예를 보더라도 양쪽은 이런 상호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 열의를 불러일으킬 법칙을 통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이것은 로드 아일랜드에 사는 쉘 석유회사의 지역 판매원 마이클 E. 위든에 관한 이야기다. 마이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서 최고의 판매왕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구역 안에 있는 주유소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곳에 한 노인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노인은 주유소의 청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다. 주유소가 너무 지저분했기 때문에 판매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이 노인은 주유소를 개선하라는 마이크의 요청 따위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수차례의 권고와 진심 어린 대화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용이 없었다. 마이크는 이 노인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서 새로 문을 열 새 주유소로 초대했다. 노인은 새 주유소의 시설에 무척 강한 인상을 받아 변화했다. 노인의 주유소를 찾았을 때 주유소는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고 판매량도 증가한 상태였다. 이로써 마이크는 해당 구역에서 최고의 판매원이 될 수 있었다. 노인에게 말이나 토론 등은 모두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최신식 주유소를 보여줌으로써 노인의 열의를 불러일으켰고 마이크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이는 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서 미적분의 법칙은 배우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나는 거대한 에어컨 제조업체인 캐리어사에 갓 입사한 대학 졸업생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화술법이라는 강의를 열었다. 한 참가자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가 시간에 농구를 하고 싶어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과 나가서 농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농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체육관에 몇 번 가보았는데 농구를 할 만한 인원이 안 되더군요. 며칠 전에 두세 명 정도 모여서 공 던지기를 했는데 눈에 멍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일 저녁에 꼭 내려와 주세요. 전 정말 농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는가?
아무도 가지 않는 체육관에 당신 역시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당신은 눈에 멍이 들고 싶지도 않고 말이다. 당신이 체육관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그가 설명할 수 있었을까? 물론이다. 활력이나 식욕 촉진, 맑은 두뇌, 재미에 대해 말해야 한다. 오버스트리트 교수의 명언을 다시 반복해보자.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저자가 주관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어린 아들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아이는 체중 미달인데도 음식을 제대로 먹으려 하지 않았다. 부모는 혼을 내거나 잔소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썼다. 엄마는 네가 이걸 좀 먹었으면 좋겠구나. 아빠는 네가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니 어서 많이 먹어라. 아이가 부모의 애원에 귀를 기울였을까? 아이는 당신이 모래사장의 모래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정도 기울였을 것이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3살짜리 아이가 30 중반인 아이의 아버지의 관점에 맞춰서 행동하길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얘기하고 있다. 어리석게도 말이다. 그는 마침내 이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쉬웠다. 아이에게는 3발 자전거가 하나 있었다. 아이는 브루클린에 있는 집 앞 도로에서 자전거로 오르내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몇 집 건너서에는 개구쟁이에다가 덩치가 큰 사내 아이가 살았는데 이 소년이 아들의 3발 자전거를 빼앗아서 타곤 했다. 당연히 왜소한 아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에게 달려갔고 아내는 밖으로 나가서 그 사내 아이한테서 자전거를 빼앗아 아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 일은 거의 매일 반복되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셜록 홈즈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 자존감을 위해 필요한 자부심, 분노, 소원 등의 강렬한 감정들은 아이에게 복수하라고 덩치 큰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라고 부추겼다. 그때 엄마가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으면 언젠가는 네가 그 덩치를 때려 눕힐 수 있다고 아빠가 설명했고 더 이상 편식 문제로 걱정하는 일은 없어졌다. 아이는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덩치 큰 사내 아이를 혼내줄 만큼 크기 위해서 시금치, 양배추절임, 고등어조림 등 무엇이든 먹게 되었다. 그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아들에게는 이불에 오줌을 싸는 나쁜 버릇이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잤다. 아침에 할머니가 이불이 젖어 있는 걸 알고는 아이를 나무라곤 했다. 오, 주원이 또 일을 저질렀구나.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아이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부모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혼내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잔소리를 해도 아이의 버릇을 고치지는 못했다. 부모는 신중히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이불에 오줌 싸는 것을 고칠 수 있을까?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아이는 할머니가 입는 나이트 가운 대신에 아빠처럼 파자마를 입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아이가 밤마다 저지르는 일에 질렸기 때문에 버릇을 고쳐주면 파자마를 사주겠다고 흔쾌히 약속했다. 그리고 아이는 자기 침대를 갖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이것도 반대하지 않았다. 엄마는 브루클린에 있는 백화점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판매원에게 눈짓을 보내곤 말했다. 여기 있는 꼬마 신사가 뭔가 사고 싶다고 하는군요. 어서오세요, 꼬마 신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판매원 아가씨는 아이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했다. 아이는 까치발을 하며 말했다. 침대를 사고 싶어요. 마음에 드는 침대를 보자 엄마는 판매원에게 눈짓을 했고 점원은 아이가 그 침대를 사도록 유도했다. 침대는 다음날 배달되었다. 그날 밤 아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소리를 치며 문까지 달려나왔다. 아빠, 저 위에 가서 제가 산 침대 좀 보세요. 아빠는 침대를 보면서 찰스 슈거프의 주장대로 진심 어린 찬사와 아낌없는 칭찬을 해준 후 말했다. 이 침대에서는 오줌을 싸지 않겠구나, 그렇지? 그럼요, 절대로 안 쌀 거예요. 아이는 약속을 지켰다.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자신의 침대였고 자기가 선택한 침대였던 것이다. 아이는 꼬마 어른처럼 파자마를 입고 있다. 그는 어른처럼 행동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여기 또 다른 아버지가 한 사람 있다. 같은 강좌의 수강생이었던 K.T. 더치만은
전화 기술자였다. 그는 3살짜리 딸아이가 아침을 먹지 않아 걱정이었다.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꾸짖고 애원하며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부모는 자문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딸 아이가 아침을 먹게 만들 수 있을까? 아이는 어른인 것처럼 흉내내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부모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아침 식사를 만들게 했다. 딸이 시리얼에 우유를 붓고 있을 때 아빠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숟가락을 든 채 소리쳤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시리얼을 만들었어요. 아이는 뚝딱 시리얼 2그릇을 비웠다. 스스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존감을 얻었다. 시리얼을 만들면서 자기 표현의 수단을 발견했던 것이다. 윌리엄 원턴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자기 표현은 인간 본성의 지배적인 요건이다.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심리를 사업에 적용하지 못할까? 뛰어난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것이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내세우는 대신 상대가 생각해낸 것처럼 해주면 어떨까? 그들은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새 아이디어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더치만의 딸처럼 아마도 2접시는 거뜬히 해치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항상 이 말을 기억하자. 상대방에게서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2장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6가지 방법.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는 방법. 당신은 왜 친구를 얻는 법을 알기 위해 책을 읽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친구 얻는 법을 터득한 최고의 승자의 기술을 공부해보면 어떨까? 그게 누구냐고? 당신은 내일 거리를 걸어오는 그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그는 꼬리를 흔들 것이다. 당신이 걸음을 멈추고 쓰다듬으면 그는 껑충껑충 튀어오르며 자신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표현할 것이다. 그가 보여주는 애정 표현의 이면에 다른 속셈이 숨어 있는 걸까? 천만에. 그는 부동산을 팔고 싶은 것도 아니며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개라는 생물만이 생활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닭은 알을 낳아야 하고 소는 우유를 만들어야 하며 카나리아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러나 개는 당신에게 사랑을 주는 것으로 살아간다. 5살 때 아버지는 내게 노랑 털복숭이 강아지를 사주셨다. 강아지는 내 어린 시절의 빛이요 기쁨이었다. 매일 오후 4시 30분쯤 강아지는 앞마당에 앉아서 반짝이는 눈으로 길가를 하염없이 응시했다. 그러다가 저 멀리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거나 도시락을 흔들면서 걸어오는 내가 보이면 총알처럼 튀어나와 나를 맞으러 언덕을 숨가쁘게 올라와서는 기쁨에 넘쳐 폴짝폴짝 뛰며 짖어댔다. 티피는 5년 동안 나의 변함없는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의 작은 티피는 바로 내 눈앞에서 벼락을 맞고 죽었다. 그 비극적인 밤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티피의 죽음은 내 소년 시절의 비극이었다. 티피야, 네가 심리학 책을 읽은 적도 한 번도 없을 테지. 그럴 필요도 없었어. 너는 신이 내려준 본능으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이 2년 동안 사귀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2달 만에 만들 수 있었잖니?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2년 동안 상대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애쓰며 다가가기보다 당신이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2달 만에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도 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는 당신에게 인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책에 이렇게 쓰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인물이다. 인류가 저지르는 모든 실패는 바로 이런 인간들에게서 비롯된다. 심리학 전문 서적을 여러 권 읽어봐도 당신이나 내게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문장은 없을 것이다. 애들러의 말에 담긴 의미가 매우 심오하니 다시 반복해보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인물이다. 인류가 저지르는 모든 실패는 바로 이런 인간들에게서 비롯된다. 오래전부터, 즉 예수가 태어나기 100년 전 푸블리우스 시루스라는 유명한 고대 로마 시인은 말했다. 우리는 상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 상대에게 관심을 보인다. 다른 인간관계의 원칙을 마찬가지로 관심의 표현은 진실해야 한다. 이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관심을 받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양방향 도로이며 둘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롱아일랜드에서 우리 강자를 수강했던 마틴 진저버그는 한 간호사의 특별한 관심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말해주었다. 10살 때의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전 시립복지병원에서 다음날 중요한 외과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병원에 갇혀서 아파하며 회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전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 구호 대상자였죠. 그리고 그날 어머니는 절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 외로움과 절망, 두려움 등의 감정으로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집에서 혼자 걱정하고 있을 거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어머니에게는 함께 있어주거나 함께 식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할 만한 돈도 없었죠. 눈물이 나오더군요. 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전 소리 죽여 울었지만 너무 서럽게 울어서 온몸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한 젊은 견습 간호사가 제 울음소리를 듣고는 다가왔죠. 간호사는 이불을 끌어내리고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이 당번이라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없다며 너무 외롭다고 말하더군요. 그녀는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며 2개의 쟁반에 음식을 가득 담아 왔습니다. 거기에는 얇게 썬 칠면조 고기며 으깬 감자 요리, 캔터베리 소스와 디저트용 아이스크림까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야기를 했고 제 두려움은 완전히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퇴근 시간이 오후 4시였는데도 함께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많은 추수감사절이 오고 갔지만 그 특별했던 추수감사절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좌절과 두려움, 외로움의 감정을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견딜 수 있게 해준 그 간호사를 말이죠. 상대가 당신을 좋아해 주길 바란다면, 진정한 우정을 쌓고 싶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하듯이 상대를 도와주고 싶다면 이 원칙을 명심해라.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라. 감상평. 카네기는 사람을 움직이고 싶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부메랑이다. 내가 한 일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하죠. 일부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첫째,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우리가 했던 비난이 다시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니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제가 참 못했던 부분인지라 너무도 공감하며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칭찬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아첨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은 그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게서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고 말이죠. 2부에서는 사람들에게 호감받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미소를 지어라. 이름을 기억하고 편안하게 불러라.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춰 대화하라. 상대방에게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진심으로 행동하자. 굉장히 단순하면서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직접 읽어보아야 와닿을 책이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인 문장을 아래에 남겨봅니다. 비판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저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행동은 우리가 마음 깊이 욕망하는 것에서부터 튀어나온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도록 하라. 감사합니다.